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자기 자랑 심하게 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입만 열었다 하면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었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런 사람들이요. 나이가 조금 어릴 땐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어머 정말 부럽다, 잘 나가서 좋겠다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나이 조금 먹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치고 실속 있는 사람들 하나 없다는 걸요. 나한테 얼마나 자신감이 없고 나한테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내 자랑도 아니고 집안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하고 다니나 싶기도 하고요. 저도 남들처럼 어머 부러워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 해줬어야 맞는 걸까요? 얼마 전 저희 집에 들어온 동서가요. 자기 친구들 동원해서 저한테 자랑질 한번 좀 해보려다 무덤덤한 제 반응에 셈이라도 난 건지 아주 제대로 큰 코 다쳤거든요. 저도 어지간한 일로 성질 잘 안 내는데 그동안 참아왔던 것도 있고 하니까 자주 듣는 요 사연 채널에 고자질하러 달려왔답니다. 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은행에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좀 일찍 시작한 케이스예요.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한 것도 있고 은행 창구란 곳이 그렇잖아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여기가 은행 창구인 건지 주민센터 민원 창구인 건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일찌감치 철이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선 제가 일도 잘하고 머리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게 너무 아쉽지 않나, 대학이라도 가는 것이 어떻나 했는데 전 남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가려고 하는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대학교 졸업장이라는 타이틀을 그렇게 욕심내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남들이 그렇게 말을 보탤 정도인데 부모님께서 대학 가라는 잔소리 안 했었냐고요? 제가 이렇게 남 눈치 안 보고 당당한 사람으로 클 수 있었던 데는 저희 가족 역할도 제대로 한몫했죠. 저희 엄마가 6남매 중에 첫째세요. 제일 밑에 외삼촌이랑 12살 차이가 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일찌감치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저희 엄마께서 밑에 이모들 삼촌들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하신 거예요. 그중에서도 막내 외삼촌은 거의 자식 키우다시피 하셨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일찌감치 자리도 못 잡고 제일 방황 많이 해서 엄마 속 좀 썩였던 이 외삼촌께서 지금은 꽤나 잘 나가는 회사 대표까지 맡고 계시거든요. 남병철이 그게 아직도 회사 대표 하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하다니까.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 내가 정말 사정사정해서 겨우 졸업시켰어. 하여튼 넌 네 외삼촌 덕분에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듣고 사는 줄 알아. 걔 보니까 지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됐지 학력이 대수냐 싶더라고. 엄마, 원래 잘 나가는 사업가들은 대학교 다니다가도 때려치고 그래야 된대잖아. 외삼촌도 그러니까 회사 대표하고 있지. 엄마 딸도 큰 인물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하여튼 동생들 키우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그런지 저 키우면서 어지간한 일엔 놀랍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전 그런 엄마의 성격을 쏙 빼다 박아서 그런지 은행 창구에서 별의별 손님들을 다 만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 큰 여자로 잘 컸고요. 전 한 번도 제가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대학 안 나온 거 창피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어쨌든 고등학교를 안 가기로 한 건 제 선택인데 그걸 제가 후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후회하지 않는데 일을 하면서 그랬던 적은 몇 번 있었죠. 참 우리나라가 아직도 선진국대라면 한참 멀었구나. 아직도 학벌 가지고 사람을 편가르기 하고 나누는 문화가 남아있구나 하고 느꼈던 적이요. 제가 일한 지 3년차 올라가던 해에 신규 직원들이 여러 명 들어왔는데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오고 나면 처음부터 능숙하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다들 버벅거리잖아요. 그때 들어온 햇병아리들도 그랬거든요. 매일같이 실수를 밥 먹듯이 했었어요. 은행에서 시제 맞춘다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시제일 거예요. 금전 출납부에 적혀있는 돈 액수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거든요. 단돈 10원이라도 이 돈이 맞지 않는다면 돈이 어디서 틀렸는지 빠졌는지 그날은 그냥 집에 못 간다고 봐야죠. 몇 번이나 다시 확인을 해서라도 시제를 맞추고 가는 것이 은행원의 일 중 하나거든요.
저도 신입 때 시제 실수 많이 했었죠. 내 돈 주고 메꿔서라도 집에 가고 싶은데 저희 은행엔 지점장님이 그렇게 하다 버릇들면 습관된다고 밤을 새워서라도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내고 확인하고 가라시는 분이라서 새로 들어온 직원분들이 한 번씩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어요. 저도 옛날 생각이 나서 점심 먹으면서 새로 들어온 직원분들한테 시간 되면 점심시간에 한번 미리 시제 확인도 해놓고 해라. 저녁에 잘못된 거 알아내는 것보다 점심시간 지나고 확인하면 정정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 조언을 해줬죠. 아니나 다를까 오후쯤 되니까 아까 같이 밥 먹었던 신입 여직원이 발 동동 구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딱 10만 원이 비는데 어디서 비는 줄 모르겠다고요. 오늘 저녁에 부모님 생신이라 빨리 가봐야 하는데 이러다 못 가면 어떡하냐고 죽을 상을 하고 있더군요. 엄청나게 바쁜 날이긴 했지만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제가 옆에서 좀 티 안 나게 도와줬어요. 의심되는 시간대 CCTV까지 돌려서 확인해보니까 이 여직원이 고객님께 20만 원을 내어드려야 할 걸 어디다 정신을 놓고 있었던 건진 몰라도 30만 원을 내어드리면서 거기서 돈이 안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빨리 찾은 편이죠. 여기 은행에 자주 오시는 고객님 중 한 명이시거든요. 찾아만 놓고 확인 안 하셨을 거야. 돈 잘 못 받은 줄 알면 아마 바로 은행에 다시 연락 주셨을 텐데 내가 고객님 연락처 아니까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일찍 찾았잖아. 주인님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 주인님 아니었으면 진짜 꼼짝없이 오늘 늦게 갈 뻔했어요. 제가 다음번에 꼭 맛있는 밥이라도 살게요. 감사합니다. 나도 신입 때 그런 실수 많이 해봤거든요. 다음부턴 실수 안 하고 잘하면 되죠.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에요. 내가 내 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 챙길 겨루는 또 어딨고요. 그래도 짠한 마음에 도와줬는데 그때 자기가 이 은혜 나중에 꼭 갚겠다느니 어쩌겠다느니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굴었던 그 여직원이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주임해서 대리 달고 나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그 직원이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들어온 건데 대학 졸업하고 시험 봐서 들어온 직원들이랑 똑같이 진급하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면서요. 제가 그렇게 잘 챙겨줬었다고 생각했는데 신입 직원들 사이에서 벌써 얘기가 나왔던 건지 술에 취한 그 직원이 옆 직원들한테 맞지 하는 게 웃기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요. 시은 씨, 사회생활 안 해봤어? 내가 아무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회사 들어왔다고 해도 회사 안에선 내가 선배야. 선배 승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초치면 회사 생활 꼬인다고 대학에서 그런 거 안 알려주나 봐? 시은 씨가 들어온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신입이나 치는 사고치고 기본도 안 된 직원 조용히 뒷수습이나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만만해 보여? 제가 창피해하면서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게 웃긴 거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이랑 얼굴 봐도 제가 더 많이 봤는데요. 눈 똑바로 보면서 뭐라고 하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하면서 바로 꼬리 내리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과장님도 우리 은행 기강이 왜 이렇게 해이하냐면서 다들 한마디씩 거들어주시고 그날부로 그 직원 완전히 찍혔죠. 저도 더 이상 나서서 그 직원 일 커버해주지 않았고요. 원래도 실수가 잦은 친구이긴 했는데 손 떼니까 바로 티가 나기 시작하던데요. 크고 작은 실수 몇 개 치더니 결국 자기가 더 못 버티고 사표 쓰고 나가버렸어요. 그 직원 나가고 나니까 동기들이 직원이든 고객이든 안 가리고 뒷담화했던 사람이라고 그 직원 엄청 씹어댔더라고요. 자업자득이죠. 그놈의 대학이 뭐라고요. 누구보다 일 잘하고 성실한 직원이라고 은행 안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었는데 아끼고 예뻐했던 직원한테까지 학벌 가지고 무시당하니까 그땐 저도 꽤나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남 시선 의식해서 늦었지만 대학 다니는 건 더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은행에서도 앞으로 과장급으로 올라가려면 사이버 대학이든 뭐든 생각해봐라 넌지시 압박을 주기도 하고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직원분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나 어지간해서 중매 잘 안 서는 거 알지?
나도 우리 신랑 건너서 아는 집인데 그 집안이 학벌도 엄청 짱짱한데 지난번에 보니까 사람 참 괜찮더라고. 워낙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해서 여태까지 일만 하느라 연애도 한 번 안 한 모양인데 보자마자 딱 민경씨 생각이 나서 남편한테 다리 좀 놔달라고 그랬어. 하여튼 둘이 잘 되면 한턱 제대로 쏴야 된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저 고졸인 거. 컴플렉스는 아닌데 그런 집에서 자랐으면 어디 저 같은 사람이 성에 차겠어요? 아유, 자기 요즘에 이런저런 일 많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 자기처럼 성실하고 똑부러지고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요즘 누가 그렇게 촌스럽게 학력 따진다고 그래. 일단 나 믿고 한번 만나봐. 만나보고 별로면 안 만나면 되는 거지 뭐. 시할아버지부터 시아버지, 남편까지 죄다 서울대 출신, 시어머니도 이화여대 출신, 어디 가서 그런 걸로 기죽는 사람은 아닌데도 저도 그간 일이 많아서 그런지 솔직히 처음엔 소개받는 게 꺼려지기도 했었거든요. 괜히 상처받는 일 생기면 어쩌나 하고요. 하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난리를 쳐서 그래 믿져야 본전이니 나가나 보자 했던 것이 어떻게 부부의 인연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네요. 직장 동료의 말대로 그렇게 학식이 높은데도 잘난 척을 하거나 뻐기는 것도 전혀 없었고 그건 시댁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식구들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라 그런지 말 하나도 조심스럽게 하고 며느리 될 사람 학벌 따지는 일도 없었고요. 저희 남편도 연애하는 내내 자긴 제 학벌 전혀 신경 안 쓴다고 오히려 사회생활은 제가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으니 그쪽은 저한테 배울 점이 많겠다고 한 수 굽히고 들어와요. 그런 시댁 만난 것도 참 복이죠.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양가에서 언성 한번 높인 적 없었고 남편이랑 저도 불필요한 의견 충돌 한번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상견례장에서 저희 부모님께 제가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티가 많이 난 것 같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너무 일찍 결혼을 결정한 거 아니냐며 걱정하던 부모님께서도 그 모습 보고 마음을 놓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새아가가 집에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요. 이런 건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집와서 저희가 사돈 만큼 사랑해 줄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학식이며 인품까지 완벽하게 다 갖춘 시댁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했다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 제보할 일도 없었겠죠. 제 행복한 결혼 생활은 딱 1년 갔어요. 그 사이에 완벽한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변심이라도 하신 거냐고요? 아니요.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아들보다 며느리 먼저 챙기시는 훌륭한 분들이셔요. 하지만 딱 1년 후 저희 시댁에 신입이 들어왔거든요. 어쩌면 시어머니보다 직장 상사보다 더 불편한 존재, 바로 손윗동서 말입니다. 사실 처음 손윗동서가 시집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손윗동서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저였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당시에 대학 공부를 한 해 만에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됐고 결혼할 상대가 하필이면 서울대 출신이란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유, 그렇다니까요. 집안에 경사가 끊이질 않아요. 지금 일을 쉬고 있긴 한데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살림 좀 하면 뭐 어때요? 저희 애들 학교 다닐 때 용돈 한 푼 안 줬는데 과외만 해서 생활비며 등록금이며 자기들이 다 벌어서 쓰신 거 아시잖아요. 과외 선생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엄마가 서울대 출신인데. 시댁에 인사하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을 알린다고 시 고모님이랑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저희가 오신 줄도 모르고 통화를 하시느라 저도 그 통화 내용을 듣게 됐어요. 솔직히 시집 오고 나서 한번 서러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 통화 내용은 좀 씁쓸하게 들리더라고요. 한 번도 제 학벌이 아쉽다 어쩐다 제 앞에서 내색한 적이 없으셨던 어머님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속으론 저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싶기도 하고요.
항상 저 있는 자리에선 그래도 요즘엔 남편이 아무리 잘 벌어도 요즘엔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시어머니께서도 살림하신다고 일 관두고 집에 있었던 게 제일 후회스럽다면서 넌 꼭 애 낳아도 관둘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직장에서 자리 지킬 생각하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지난번에 남편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윗동서 되실 분은 학원 강사 일을 좀 하다가 일을 관두고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괜한 자격지심인 거 아는데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손윗동서에게 저도 모르게 질투를 하게 되더라고요. 서울대 나온 사람은 집에서 애 봐도 되는데 고졸이 난 애 낳아도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균형이 맞나 싶고요. 아이고, 애들 온 줄도 모르고 아유 나중에 다시 통화하실게요. 아유, 안니? 아가, 통화 내용 들었어? 집에 새로 들어올 사람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괜히 치켜 세워준다고 얘기했던 건데, 너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실언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알겠지? 아이, 마음에 담아두긴요. 틀린 소리도 아닌데요, 뭐. 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어머님. 너도 너희 고모님 성격 알잖니. 서울대 나온 여자가 왜 집에서 놀고 있느냐, 뭐 어쩐다느니. 아유, 결혼도 하기 전부터 하도 말을 얹으시면서 벌써부터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시길래. 하여튼 너희는 그런 일 없겠다만 괜히 그런 걸로 말 안 나오게 잘 좀 대해줘.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얘가 재혼 가정에서 힘들게 컸다고 하더라고. 지금 결혼식 준비하는데도 혼주석에 누구 앉혀야 되겠네 어쩌네. 아유, 내가 너희한테 별 얘기 다 한다 참. 하여튼 내가 그래서 더 마음이 쓰여서 그래. 민경이 너도 새 식구 들어오면 신경 좀 많이 써줘. 언니다 생각하고. 그 말 듣자마자 그럼 그렇지 하고 아차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학벌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실 분이 아닌데 괜한 자격지심 가지고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 공연히 미워할 뻔했구나 하고요. 무난하고 별 탈 없이 결혼했던 저와 다르게 저희 형님은 결혼식 올리기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재혼해서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고등학교 때부터 쭉 지냈다고 그러시던데 아무래도 새어머니랑 사이가 영 안 좋았던 모양인지 결혼식 혼조석엔 친어머니를 앉히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셨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키워준 정이 있고 식구들 보는 눈도 있는데 어떻게 친어머니를 앉힐 수 있나. 결혼식에도 부르면 안 된다. 그 문제로 아주버님이랑 결혼 전부터 대판 싸우신 것 같았고요. 여보, 형님 말이야. 지난번에 시댁에 인사하러 왔을 땐 구김살도 없어 보이고 그냥 사람 참 스마트해 보인다 싶었는데 아주버님이랑 벌써부터 싸우는 거 보면 한 성격 하시나 봐. 그러게. 당신 그동안 결혼 생활 너무 편하게 한다 싶었는데 이거 형수님 들어오고 나면 피곤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농담이야, 농담. 사람들이 다 당신네 가정처럼 화목한 것도 아니고 다 사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함부로 말 얹을 수 있겠어. 당사자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남편이 이러다가 저 형님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거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남편 어디 계룡산 자락으로 들여보내야 할까 봐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잊어보니까 미래를 정확하게 맞춘 게 아주 용한 무당이 따로 없다니까요. 그렇게 형님 결혼식 준비는 조금 시끄럽긴 했는데 결국 시댁 손님들 눈도 있고 해서 형님이 굽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나 봐요. 저도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긴 했었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했고 사돈총각 결혼식이라고 친정 부모님도 바쁜 일정 다 제치고 결혼식에 참석하셨죠. 저도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결혼식에서 진짜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을 뵀거든요. 불효녀긴 하지만 반갑더라고요. 아이고 사돈총각 결혼 축하해요. 얼굴이 진짜 좋아졌네.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도 반갑게 인사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형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결혼식 날이라 어수선하고 정신도 없고 할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려고 들어갔던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간단하게 인사치레만 하셨고 웃으면서 인사 잘하셨는데 형님 표정이 진짜 안 좋으시더라고요. 얼마나 표정이 안 좋으셨으면 제가 중간에서 눈치가 너무 보여서 다음에 다시 인사하자고 하고 식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형님이 동서 잠깐 나 좀 봐 하면서 절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부모님 먼저 보내고 제가 신부 대기실에 남았죠. 대기실에 형님 친구분들이며 사진 찍어주는 기사님이며 다 있는데 저한테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동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 화목한 가족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라도 난 사람처럼 왜 그래? 오늘 동선의 잔치인 줄 알아? 아무리 못 빼어먹었다지만 눈치도 정도껏 없어야지. 어머,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한데 저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식에 오셨으니까 인사시켜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 그래? 오해? 그래, 동서 말대로 내가 오해했나 보네. 동서가 얼마나 똑똑하고 꼬아듣는 사람이 아니라서 오해 같은 거 안 하고 사는지 한번 볼게. 됐어, 나가봐. 저 진짜 가만히 서 있다가 뺨이라도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다니까요. 물론 형님께서 결혼식 전에 가족들 문제로 골치가 아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완전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기는 격 아니에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요? 신부 대기실에 있던 형님들의 지인도 형님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말리면서 저한테 얼른 나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땐 그냥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뭘 그렇게 큰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는지. 새 식구 맞이하면서 괜히 사이가 틀어지는 것도 싫고 형님 말씀처럼 오늘은 형님 결혼식 날이고 형님 잔칫날이니까 망치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좋게 좋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거긴 한데 대기실 나와서 식을 보는 내내 민망하고 황당해서 자꾸 화가 울컥울컥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아주버님께 전해드릴지 모르겠는데 나 형님 식장 올라가시기도 전에 한판 했어. 아니 근데 들어봐봐. 아 나도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래. 이게 내가 잘못한 거야? 아 왜 그랬어. 그냥 당신이 좀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안 그래도 어머님이 형수님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거 알고 있잖아. 가뜩이나 좋은 날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가족 못 부르는 형수님 마음도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야지. 형한테 얘기 나오면 내가 잘 얘기할게. 당신도 나중에 신혼여행 다녀오시면 제대로 사과해. 손아래 사람이잖아. 괜한 싸움 만들지 말자. 이래서 남편 하나 봅니다. 성격이 묻어나고 큰소리 안 내는 것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한결같이 다 그래요. 큰소리 내는 거 싫어하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요. 정작 제 편이 되어줘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말이죠. 내 편 좀 들어줘라 고자질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잖아요. 그래도 제가 손아래 사람이니까 먼저 좀 굽히고 들어가라고 나중에 시댁에서 얘기 나와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면서요. 저도 어느 정도 반은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후일을 생각해서 좀 굽히자 하고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대체 사돈 결혼식에 친정부모님이 인사하신 게 뭐라고 사람이 대체 얼마나 꼬였으면 그걸 먹이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답니까? 그때부터 절 엄청나게 견제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요.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오셨어요. 저랑 저희 남편이랑 그쪽 아주버님 결혼하시는데 축의를 애매하게 할 수가 없어서 현금으로 200만 원 하고 필요하신 가전 있으시면 100만 원 한도 내로 사거나 아니면 돈 보태겠다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그 정도면 나쁘지 않게 아니 가족인 걸 감안해서도 꽤나 신경 써서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반대로 입장 바꿔서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제대로 된 선물 하나는 들고 오는 성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나 싶고요. 시어머니 가방 사다 드리고 시아버지랑 저희 남편은 양주 사다 드리고 하다못해 전 화장품이라도 하나 주시겠거니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은 저한테 웃으면서 쇼핑백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많이 풀리셨나 보다 했거든요. 쇼핑백 안에 들여다본 순간 이거 지금 나 제대로 먹이고 있는 거구나. 단박에 알아차렸죠. 면세점에서 사온 과자 몇 봉지와 앞치마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생색내면서 주시던데요.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동서가 친정 식구들한테 엄청 사랑받으면서 자랐다고. 결혼식 때 보니까 그런 티가 확 나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서방님 집에서 밥을 거의 안 해 드신다면서요? 아무리 맞벌이라고 그래도 집에서 저녁 정도는 해먹고 그래야지. 동서 나중에 애 낳아서도 배달시키고 사서 먹고 그럴 거야? 내가 요리학원이라도 소개시켜줄까? 저희 남편 회사에서 밥 진짜 잘 나와요. 건강 생각해서 매주 바쁜 와중에도 신선한 과일, 야채 사다가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고 아침에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사람 깨워서 녹즙이니 뭐니 먹여가지고 내보내고요.
그런데 뭐 남편이 말을 이상하게 옮긴 건지 아니면 형님께서 이상하게 해석을 한 건지 몰라도 시부모님 다 계신 자리에서 밥 한 번을 안 해먹는다 은근히 돌려가면서 앞치마를 선물하는 저희가 빤히 보이잖아요. 시부모님은 내색은 안 하시지만 내 아들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사는구나 속으로 내심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아유, 형수님, 이 사람이 집에서 제 밥 해주기엔 능력이 워낙 훌륭해서요. 맞벌이인데 밥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들어와야죠. 그래도 아침이며 주말이며 잘 얻어먹습니다. 어머, 누가 들으면 내가 우리 동서 밥도 제대로 안 챙긴다고 구박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동서, 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닌 거 알지? 괜히 꼬아서 듣고 오해하면 안 된다. 저는 한마디도 안 꺼냈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거기서 뭐라고 말 얹었다가 괜히 오해해가지고 열내는 사람 되고 저만 이상해질 것 같은 분위기인 거죠. 그때부터 형님이 보통 얘기가 아니다 생각은 했었어요. 집 가는 길에 남편만 쥐잡듯이 잡았죠. 형님한테 받은 선물은 당연히 까보지도 않았고요. 시부모님 앞에서 왜 저렇게 얘기를 하냐,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세상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선물로 앞치마 사다 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 하고요. 그런데 꼬일 대로 잔뜩 꼬여있는 형님의 만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친정엄마 환갑이셨어요. 요즘에 환갑 따로 챙기면 욕먹는다고 따로 잔치는 안 했고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식사만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시부모님께서 홍삼이며 상품권이며 선물을 따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입 씻고 조용히 있을 수 있겠냐면서 생일 지나고 나서 따로 떡이랑 커피를 해가지고 시댁에 하나를 보내주셨고요. 어머님이 떡을 좋아하시긴 하는데 저희 엄마가 워낙 손이 커서 양을 하도 많이 하는 바람에 아주버님네도 나눠주신다고 저희를 다 같이 부르셨습니다. 아유, 나는 환갑잔치 안 하신다고 하셔서 아쉬워서 챙겨드린 건데 아유, 뭘 이런 걸 또 다 해주셨어. 이러면 내가 다시 선물 받아버린 꼴이 돼버려서.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만 했어요. 아버지 칠순 때도 따로 잔치 안 하고 두 분이서 조용히 여행만 다녀오실 거라고 저희도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야 저희 집 말이고 그래도 어머님 칠순 땐 제가 제대로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얘는 같은 말을 해도 참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게 있다니까. 난 네가 외동이라 시집 오고 나서 까탈스럽게 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그런지 구김이 없어. 저희 친정 부모님이야 워낙 그런 행사 챙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조용히 넘어갔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말 잘못 꺼냈다가 괜히 서운해하시기라도 하실까 싶어서 얼른 말을 덧붙였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둘째가 확실히 막내 같은 구석이 있다. 애가 은행에서 사람 상대를 많이 해봐서 그런지 싹싹하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칭찬이 형님이 들으시기엔 여간 심기에 거슬리셨나 봅니다. 아니면 제가 친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딸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걸까요? 아니 근데 동서 정말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거 맞아? 아니 그렇잖아. 동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했다면서? 난 내가 딸 낳았는데 그렇게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일한다고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뜯어 말렸을 것 같거든. 시댁 가서 맨날 사랑받는다 말만 하는데 사실 되게 관심 없으신 거 아니야? 등록금 아까운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대학을 안 보내? 형님, 대학은 제가 안 가겠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준비 중이에요. 좋은 날 집안 얘기까지 들먹거리면서 그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칭찬을 하시는 내내 똥 씹은 얼굴로 앉아 계시더니 기어이 말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맨날 네가 좀 참으라고 저를 뜯어 말려서 저도 어지간한 얘긴 다 참고 넘어가긴 했는데 그날은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정색하고 한 소리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 걸고 넘어지는 건 좀 그렇잖아요. 딱 봐도 자기가 애먼 부분에서 긁히고 열등감 느껴서 괜히 제 학력 가지고 어떻게든 깎아내려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제 학력만 가지고 뭐라고 하든지요. 시부모님께서도 듣고 계시다가 이건 좀 아니었나 싶으셨는지 그날은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예, 아가, 너 듣자 하니까 말을 영 이상하게 하는구나.
내가 뭐 얘한테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사부인께서 선물 좀 보내주셔서 나눠 먹으며 칭찬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듣기 싫어서 어른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못된 소리를 하고 그래? 내가 너는 뭐 어째서 덜 예뻐하고 여기는 떡 갖다 줘서 더 예뻐하고 그런 모자란 시애미도 아니고 어디 며느리들 눈치 보여서 칭찬이나 제대로 하면서 살 수 있겠어? 손윗 사람이 돼서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전 그게 아니고 저도 동서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동서 요즘 승진시험 준비하느라고 대학 공부에 관심이 부쩍 많아진 것 같은데 뭐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저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동서 설마 오해한 거 아니지? 나 절대 동서 미워하고 뭐하고 그런 거 아니다. 시어머니가 거기서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건지 저희 형님 급하게 말을 주워 담으면서 수습을 하시더라고요. 자긴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둥, 뭐라도 돕고 싶어서 그랬다는 둥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형님의 모임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 사람 회사도 와이프들이 서울대 출신인 사람이 꽤나 있거든요. 어디서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학력이며 직업이며 내조며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어서 저도 그 모임 하면서 도움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동서도 그런데 저랑 같이 나가서 이것저것 좀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요. 동서 진짜 오해하면 안 된다. 나 동서 챙기고 싶어서 얘기했던 거야. 저희 형님이 그래요. 시부모님 사랑도 본인이 독차지하셔야 하고 또 그만큼 시부모님한테 미움받는 것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고요. 시부모님이 대번에 표정 굳히고 뭐라고 하시니까 그건 또 어지간히 싫었나 보죠. 대번에 자긴 절대로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다. 절 도와주고 싶어서 궁리를 하다가 말이 잘못 나온 거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 변명에 저희 시부모님께서 깜빡 속아 넘어가셨다는 게 문제지만 말입니다. 그치? 난 또 네가 공연히 애를 미워하나 그랬다. 그래 아가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따라가보지 그러냐? 옛날부터 인맥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라고. 그런 귀한 인맥 어디 가서 또 만나보겠어. 너도 요즘 대학 들어간다고 공부하고 있다며? 공부로는 박사급인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있는 거 아니니? 그래 동서 은행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다를 거라니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만나보고 해야 동서도 시야가 넓어지고 하는 거지. 우리 당장 이번 주말에 모임 있으니까 같이 가자. 나오는 걸로 알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둔다.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격식 있는 자리니까 옷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고. 오늘같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민망해서 그래. 형님 나가는 모임 뻔하죠. 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 줄 모르겠다만 보나마나 형님 같은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서 서로 잘난 척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버티고 들어줘야 하는 모임이라면 안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전 낯도 많이 가리고 그런 자리 영 불편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 거절했는데도 사람이 그런 곳을 안 가고 싶어 해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해야 남편도 마누라 덕 본다는 소리 나오는 거 아니겠냐. 그래도 와이프인데 내조란 것을 좀 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은근히 또 긁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불편한 자리 아니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 가벼운 자리라고 부담 갖지 말고 가자고 하도 생난리를 치길래 엉겁결에 알겠다고 했어요. 차라리 잘 됐다고요. 주말에 가는 길에 형님이랑 진솔하게 얘기도 좀 하고 그동안 쌓인 게 있으면 제대로 풀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싸움 상대를 영 잘못 골랐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싸움 상대를 고를 땐 말이 통하는 사람을 골랐어야 했는데요. 동서 이쪽이야 이쪽. 내가 전에 몇 번 얘기했었지? 우리 동서. 어머 여기가 그 말로만 들었던 동서분이시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여기 식당 와본 적 있어요? 우리가 원래 맨날 호텔 식당에서 모임 갔다가 동서분 얘기 듣고 좀 불편해하실까 싶어서 이번엔 좀 캐주얼한 식당으로 일부러 자리 마련했는데 불편한 거 아니죠? 저희 형님이 뭐 저 이런 식당도 못 와본 사람으로 소개하고 그러신 거 아니죠? 저도 회사 다니는데요. 여기 회식으로 자주 와봤던 식당이에요. 반갑습니다. 처음 뵐게요. 그래서 만나본 형님 동문들 어땠냐고요?
아주 가관이었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기분 나쁘게 사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게 형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안 좋게 말을 옮겼는지 빤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 챙겨주는 척 하면서 이런 데 와봤냐 이거예요. 저도 거기서 기 안 죽고 눈 똑바로 뜨고 웃으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와봤었다 그랬죠. 저희 형님 옆에서 호호 웃으면서 말 거드는데 아주 약이 바싹 오르던데요. 저 챙겨주는 척 하는데 들어보면 죄다 저 매기는 소리였거든요. 왜 학교에서 예전에 일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별것도 없으면서 자기들끼리 뭉쳐다니면서 애들 괴롭히는 웃기는 애들이요. 딱 그런 수준 같았어요. 나이도 어리니까 말 편하게 할게요. 여기 동선 은행 다닌다면서요? 난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 남편이 무슨 힘들게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하냐고. 이 일에 이응자만 나와도 하도 성질을 내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억척스럽게 일하는 사람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더라. 그럼 남편 내전 누가 하겠어? 나중에 애는 또 어떻게 볼 거고. 안 그래? 그래요? 저 서울대까지 나오셨는데 집에서 살림한다고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좋은 학력 가지고 계신 건데 아깝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죄다 서울대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사회 부적응자들 같아 보였거든요. 그 성격으로 어디 나가서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린 마치 그 고학력을 가지고 일을 안 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걸 뭐 엄청난 훈장이라도 달고 있는 것 마냥 자랑하고 뽐내는 게 속으로 좀 웃기기도 했죠. 티는 안 냈지만요. 그리고 뭐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는데 제가 어디 남의 인생에 말을 얹을 수 있겠어요? 사람 사는 인생 다 다른 법이고 각자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다 다른 거다. 100번 그렇게 이해하고 잘난 척 하는 거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들어줄 수 있었는데 형님이 기어이 절 긁더라고요. 뭐 사실 올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괜히 절 이런 자리에 부르셨겠냐고요. 죄다 형님 아군들밖에 없는 이런 자리예요. 자기 편 든든하게 세워놓고 저한테 엿 좀 먹이고 싶으셨겠죠. 우리 동서가 그것만 다른 줄 알아? 우리 동서 고졸이잖아, 고졸. 완전 웃기잖아? 되게 별종이야. 우리랑 진짜 달라.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좋아. 대학 다니는 것도 싫어. 사는 게 좀 억척스럽다고 해야 되나? 난 가끔씩 동서 보면 되게 다른 별에서 온 사람 같아서 진짜 웃기던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신기하지? 뭐? 고졸? 어머, 진짜예요? 어머, 뭐, 어디 외국에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은행에 취업한 거예요? 아, 그럼, 완전 대박이다, 진짜. 혹시 집이 가난해요? 아, 나 이런 질문 너무 무례한가? 아니, 그건 그렇잖아. 등록금 없는 것도 아니고. 아, 요즘에 누가 그렇게 대학도 안 나오고 바로 일을 시작해? 그거 옛날에 뭐 IMF 때나 졸업하고 바로 공장 가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 나 부모님이 되게 어렵게 키우셨나 보다. 혹시 뭐 적금이나 이런 거 팔 거 있으면 가지고 와요. 그래도 이 친구 동서라고 하니까 우리가 팔아줄게. 아, 그런 거 팔아서라도 효도해야지. 아, 그래, 동서. 이 친구들이 이쪽 분야에서 입김이 엄청 세다. 동서 나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 내 덕에 이런 자리 나오고. 덕분에 고객 유치도 엄청 해간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형님이 또. 어머,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동서 미쳤어? 와, 이 유치한 인간들 어디까지 하나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듣자 해도 너무 유치하고 부모님 얘기까지 들먹거리는 건 너무 치사하잖아요. 다 큰 어른이 돼서. 더군다나 형님은 저희 친정 부모님 얼굴까지 봤던 사이면서 자기 친구들 앞에서 저 까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형님 앞 테이블에 있는 핸드백을 들고 일어나서요. 핸드백 뚜껑 딱 열고 그대로 핸드백 뒤집어 버렸어요. 안에 있던 지갑이며 화장품이며 죄다 쏟아져서 바닥에 나뒹굴었고 형님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저한테 꽥꽥 소리를 지르셨죠. 형님 동문이라던 사람들도 입을 떡하니 벌렸고요.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머지 사람들 가방도 죄다 그렇게 뒤집어 엎고 바닥에 떨어진 거 주우라고 그랬어요. 동서,
진짜 미쳤어? 그동안 내가 아무리 버르장머리 없어도 오냐오냐 해줬더니 진짜 정신줄 놓은 거야. 뭐야? 야,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한테 소리만 지르면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이 다시 가방으로 돌아온다니? 바닥에 엎드려서 물건이나 줍고 있는 게 딱 위치에 맞을 것 같아서 부어줬는데 뭐 불만이라도 있으세요, 형님? 뭐 서울대? 이 미친 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네가 누군데? 고작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애가 맨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잘난 척이야. 잘난 척은 네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서울대만 나오면 뭐 하냐고요. 사람이 저렇게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서 못나디 못났는데 말이에요. 제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 꿀릴 게 없으니까요. 제가 제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한테 무시받을 만한 짓 안 했는데 왜 고개 숙이고 살아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형님과 그 잘난 서울대 동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서울대 나왔으면서 니들 남편 회사로 곧 취임할 회사 대표도 고등학교 졸업밖에 못한 줄 몰랐나 봐. 그건 어떻게 하냐고? 그 대표가 우리 외삼촌이다. 그것도 우리 엄마가 아들 키우다시피 했던 막내 외삼촌. 그 외삼촌이 날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예뻐하는지 알면 아주 뒤로 까무라칠 텐데.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외삼촌한테 연락해서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이렇게 웃기는 아줌마들한테 괴롭힘이나 당하고 있다. 외삼촌도 회사에서 직원 몇 명 좀 다니기 빡세게 굴려달라. 입김이라도 한번 넣어봐. 자기가 다니는 회사도 아니고 자기 남편이 다니는 회사 타이틀로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대던 형님과 형님 동문들이 제 얘기에 모두 입이 쩍 벌어졌어요. 처음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금 우리 앞에서 괜히 쫄리니까 구라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중에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동문 하나가 얼마 전에 남편한테 회사 대표이사가 새로 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외삼촌 이름과 현재 대표로 계시는 회사 이름을 말하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서 저 이름이 맞다고 그 자리에서 재차 남편에게 전화까지 해서 확인까지 하더군요. 제 얘기가 모두 사실인 것을 알고 난 후엔 완전히 전세 역전이었죠. 서울대 나온 마누라 얻으면 뭐하니? 똑똑한 줄 알았던 그 마누라들끼리 이렇게 멍청하게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 남편 앞길 말아먹고 다니는 줄 알기나 했겠어? 뭐해? 아직도 제자리가 어딘지 모르나 보네. 이게 다 너 때문 아니야? 네가 네 동서 꼴 보기 싫다고 골탕 좀 먹이자고 했다가 지금 우리까지 이게 무슨 똥물 튀고 지랄. 나 정말 우리 남편한테 걸리면 죽어요. 응? 안 그래도 집에서 돈만 쓴다고 매일같이 구박당하고 사는데 우리 아직 집 대출금도 많이 남았고 이 사람이 이제야 겨우 괜찮은 직장 자리 잡아서 나도 한시름 놓고 있는데 나 아까 적금 들어준다고 했던 소리 진짜 진심이거든요. 적금이 뭐야? 내가 뭐 상품 팔아줄 거 있으면 다 해줄게요. 아까까지만 해도 콧대 높게 흥흥거리면서 절 깔보고 무시했던 형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은 죄다 형님 때문에 그랬던 거라면서 자기들은 좀 빼달라고 싹싹 빌더라니까요. 그렇게 저희 형님은 순식간에 친구들한테까지 버림받았고요. 뒷담화로 만들어진 우정이니 뭐 깊어봤자 얼마나 깊었겠어요. 습자지 같은 얇은 우정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렸죠. 아까까진 절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이젠 제가 시키는 거라면 뭐든 할 기세로 달려들었다니까요. 형님은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 봐요? 저 누구처럼 치사하고 유치하게 외삼촌에게 일러 바치고 그럴 생각도 없지만 만약 제가 그럴 일이 생긴다면 전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버님 제일 먼저 얘기할 것 같거든요. 시댁 식구군 아버리고 다 떠나서 형님 꼴 보기 싫어서요. 그동안 형님이 저한테 해오셨던 짓이 있잖아요. 형님이 저 그렇게 꼴 보기 싫어하셨는데 제가 호구도 아니고 등신도 아니고 저만 빌빌거리고 살 필요 있겠어요? 동서, 내가 정말 미안해. 시댁 식구들한텐 절대로 말하지 말아줘. 응? 그 사람이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기라도 하면 내가 이렇게 빌게. 동서, 내가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자기 친구들은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는데도 그 와중에도 손아래 동서한테 사과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입만 조개처럼 꾹 다물고 있는 형님께서도 기어이 제가 불편한 기색을 표를 내니 결국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셨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요. 형님 친구들 싹 다 먼저 보내버리고 형님과 단 둘이 남아서 제가 먼저 물어봤죠. 대체 왜 그랬냐고요. 질투나서 그랬답니다. 동서만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고 미웠어. 난 매일같이 집에서 식구들이 싸우기만 하고 공부라도 열심히 안 하면 눈치가 보여서 공부로 겨우 인정받으면서 살았는데 동서 그런 거 없이도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산 것 같아서 그게 참 부럽고 밉더라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어야 됐는데 어떻게든 후려치면 내가 못됐었지. 정말 미안해. 형님, 저 이제 와서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절대로 서울대 못 들어가요. 열심히 한다고 서울대 다 들어갔으면 세상 사람들 죄다 서울대 들어갈게요. 서울대 보낸다고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 들이는 엄마들은 다 뭐가 되고요. 남 깎아내리고 질투 안 해도 충분히 잘난 사람이에요. 동서지간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래요? 형님, 제발 사이좋게 좀 지내요. 네? 잘못한 거 제대로 사과하고 저도 그럼 제대로 사과 받을게요. 저런 골빈 친구들이랑도 다신 어울리지 마시고요. 동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동서만 나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 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미안하네 정말.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진정한 복수가 아니죠. 형님이랑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인배처럼 용서해주고 형님 마음 두고두고 불편하게 하면서 사이좋은 동서지간으로 앞으로 잘 지내보려고요. 형님께서 이 사연을 들으실 줄은 모르겠지만 형님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셨는지 혹시라도 이 사연 우연히 들으시게 되시면 곱 씹으시면서 두고두고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우리 제발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고요. 대인배같이 형님 용서한 거 저 정말 잘한 거 맞겠죠? 호구 같은 거 아니라고 칭찬이라도 한마디씩 해주세요. 사람 용서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라고요. 그래도 마음 편하게 앞으로 잘 지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항상 채널 재미있게 잘 보고 있는 주부 시청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로 참 오랜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 하나는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사실 학창시절 남편과 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인기가 많은 아이였고 전 어울리는 친구 하나 없는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그 시절에야 다들 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지만 저희 집은 특히나 가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정말 지독한 자린고비였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 식구가 살던 반지하 단칸방은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몹시 어두웠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선 전기세가 아깝다며 불을 켜지 못하게 하셨고 항상 양초를 켜고 살았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하루 종일 양초 켜고 지낸다니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선 수도세가 아깝다며 씻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양치는 하루에 한 번, 몸 씻는 건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집이 아니라 대중 목욕탕에 가야지만 씻을 수 있었죠. 어머니께선 빨랫감을 모아 일주일에 한 번씩 대중 목욕탕에 가셨거든요.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 남들 눈을 피해서 일주일 동안 쌓였던 빨래를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전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께선 제게 빨래를 도우라고 하셨지만 전 죽어도 그것만은 싫다면서 모르는 사람인 척 탕에 들어가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아이 봐요. 보자 하니까 그냥 언제까지 댁내 빨래를 가져와서 우리 목욕탕에 살 거예요? 내가 당신 그동안 빨랫감 들고 와서 빨래하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딱 봐도 그냥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사람 같으니까 말 섞기도 싫어서 참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네요. 애 데리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다시는 우리 목욕탕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그날도 빨래를 하고 어머니를 도와 축축히 젖은 옷들을 가방 안에 꾹꾹 눌러 담고 있었던 와중 목욕탕 주인 아주머니께서 호통을 치셨고 결국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전 동네 목욕탕을 이리저리 돌면서 빨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동네 목욕탕에서 출입겁을 당했고 어머니께선 왜 내 돈 주고 목욕하겠다는데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냐, 경찰에 신고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전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부끄러워 도망가고 싶었지만 목욕탕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땅바닥만 보며 어머니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저희 어머니의 병적인 절약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선 화장실 변기물도 하루에 딱 한 번만 내리셨어요. 대변을 보든 소변을 보든 온 가족의 배설물들이 하루 종일 변기에 모여 있었고 당연히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한들 남의 배설물 보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니께 사정사정을 하며 제발 변기물이라도 좀 편하게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기도 했지만 어머니께선 제가 변기물을 내리기라도 하면 불이 나게 달려오시며 몹시 성을 내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도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뒀다가 서너 번은 더 쓰고 나서야 겨우겨우 버리셨죠. 휴지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께선 한 번 산 물건은 절대 버리질 않으셨습니다. 산 것들뿐만 아니라 어디선가 주워오고 받아온 것들도요. 길에서 가게 홍보 같은 것을 하며 나눠주는 휴지들도 꼭 4-5개씩 받아서 집에 모아두셨고 절대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물건들, 예를 들어 다 쓰고 남은 휴지심 같은 것들도 다 두면 어딘가에 쓸 곳이 있다면서 버리기를 아까워하셨죠. 당연히 세 식구가 지내기만 해도 버거울 정도로 좁은 집안은 온통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발 디딜 틈이 없는 수준이었죠. 물건뿐만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께선 뭐든 다 냉동고에 넣어놓기만 하면 영원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쓰레기들로 꽉 차 있는 집처럼 냉장고도 정체모를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음식에 곰팡이가 피어 있더라도 그 부분만 잘라서 먹으면 된다며 유통기한이 몇 년씩 지난 음식들도 아무렇지 않게 드셨고 저도 어렸을 적부터 그런 음식들을 먹고 자라 배탈이 자주 났었죠. 그런 어머니가 원망스러워서 몇 번이고 투정을 부리고 화도 내봤지만 어머니께서는 완전히 철면 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투정을 부리든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든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께 핀잔을 주든 전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어요. 남들이 하는 말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남들은 아까운 걸 몰라서 그런다. 부자들도 처음부터 부자였겠냐. 이렇게 한 푼 두 푼 아껴 모아서 부자가 된 거다. 오히려 부자들일수록 자린고비가 많다고 하지 않느냐. 정신승리에 가까운 논리를 피셨고 남들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이셨기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여전히 궁상을 떠셨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큰 식당을 하시는 분이라 형편이 꽤 넉넉하신 분이었어요. 큰아버지 댁에 친척 모임을 자주 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큰어머니께서는 제가 평소에도 구경도 해볼 수 없는 반찬들을 한가득씩 차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날은 큰어머니께서 소치 넘치도록 갈비찜을 만들어주셨고 전 정신없이 갈비를 잡아 뜯고 배부르게 식사를 마쳤죠. 모두가 식사를 마친 후에도 솥에 국물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갈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감자나 당근 같은 야채 찌끄러기들이었죠. 당연히 누가 봐도 남아있다고 보기보단 다 먹은 그릇이었고 큰어머니께서는 솥을 치우려고 집어들자 어머니께서 급하게 그런 큰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아유, 아니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걸 버리려고요? 아유, 약간 걸 어떻게 다 버려요? 비닐봉투 하나만 줘보세요. 저희가 싸가서 먹을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비닐봉투를 가져와 남들 침이 다 섞여있는 국물을 국자로 싹싹 긁어 그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살면서 어머니가 부끄럽다 여겨본 적이 참 많았는데 그날처럼 제 얼굴이 새빨개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친척들 모두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고만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당신 제발 그만 좀 해. 꼭 형님네 와서까지 그렇게 궁상을 떨어야겠어? 우리 형편이 좀 어렵긴 해도 당장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내 입장은 생각도 못해? 나 부끄럽게 도대체 왜 이래? 뭐? 당신 방금 뭐라 그랬어? 궁상을 떨어? 당신 눈엔 이게 그냥 다 궁상 떠는 걸로만 보여?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데,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돈 잘 벌어왔으면 나도 이렇게는 안 살아. 누군 남들이 먹다 남은 음식 싸가는 게 기분 좋은 줄 알아?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선 큰아버지 댁에서 대판 부부싸움을 하셨고, 전 그런 두 분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사실 저희 집이 원래 그렇게까지 가난한 집은 아니었거든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반지하 단칸방이 아니라 구축 빌라에 살았고 먹는 것 입는 것 하나하나에 벌벌 떨며 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집안이 눈에 띄게 기울어진 건 아버지의 빚 보증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마고우로 여기시던 아저씨의 보증을 서줬고 그 아저씨가 행방불명 되면서 저희 가족이 빚더미에 오르게 됐거든요. 그 뒤로 어머니의 병적인 절약이 시작됐고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참아 오셨던 것이었죠. 그 싸움 이후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는 점점 더 골이 깊어지기만 했고요. 결국 그렇게 두 분은 갈라서게 됐습니다. 전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어요. 아버지와 이혼한 후로 어머니의 절약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매일같이 남은 반찬을 싸우셨어요. 물론 남은 음식을 버리기보단 먹는 것이 환경을 위해선 좋았죠. 그렇지만 문제는 반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휴지, 이쑤시개 등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몰래 가져오셨어요. 처음엔 적은 양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고 결국 식당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됐는지 어머니께 해고 통보를 했어요. 식당에서 잘린 이후로 어머니께서는 청소일을 시작하셨고요. 청소일을 하시며 일터에서 조금 멀쩡해 보이는 쓰레기들을 모두 집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집인데 날이 갈수록 물건들이 늘어나니까 너무나 스트레스였죠. 제발 그만 좀 가져오시면 안 되냐 화를 내봐도 멀쩡히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버리냐며 막무가내셨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내내 가지고 다녔던 가방도 겨울에 입었던 외투들도 전부 어머니께서 주워오신 것들이었어요. 당연히 남들이 쓰다 버린 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께 새 것을 사주실 리가 만무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들고 다녀야만 했죠. 잘 씻지도 못하고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도 모두 더럽고 낡은 것들이니 당연히 학교 친구들은 절 싫어했어요. 냄새가 나니 가난한 집 아이니 하면서요. 타고난 성격이 그리 활달한 편은 아니라 절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먼저 나서서 친한 척 말을 걸 만한 뻔뻔함은 없었고 결국 전 그렇게 학창시절 내내 친하게 지내는 아이 한 명 없이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절 유일하게 챙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반장이었는데 물론 반장이기 때문에 절 챙겨주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 그런 작은 친절에도 몹시 감동이었습니다. 반찬은 돈이 없어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했던 제게 본인 걸 반 잘라 나눠주기도 하고 짝을 지어 해야 하는 숙제나 활동에 본인이 나서서 제 짝이 되어주기도 했어요. 그런 반장에게 참 고맙고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반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아이인 저와 친해진다면 반장에게 피해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졸업할 때까지 말 한마디를 제대로 붙여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한 후 전 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월급을 탄 날 어머니와 맛있는 식사가 하고 싶어 큰맘 먹고 삼겹살을 사갔습니다. 무슨 고기를 사왔어? 너 미쳤어? 얘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이런 걸 왜 사왔어? 돈 벌었으면 아낄 생각을 해야지. 쓸 생각부터 하고 있냐? 지금이라도 당장 가져가서 반품해달라고 그래. 어머니께선 제 손에 들려있는 삼겹살을 보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며 무슨 고기를 사왔냐? 첫 월급을 탔으면 전부 다 저금을 할 생각을 해야지. 미쳤냐며 가서 반품해오라고 제 등을 떠미셨어요.
제가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면 형편이 조금이나마 넉넉해질 테니 어머니의 병적인 절약 정신이 사라지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했었는데 실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 그런 어머니께 이제 와서 무슨 반품이냐, 앞으로 아끼며 지낼 테니 오늘만 기분 좋게 고기 구워 먹자 부탁드렸고,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 쉬시며 굽는 건 안 된다. 전 그러면 푹 삶아서 고깃국을 끓이자. 그럼 최소한 몇 끼는 먹을 수 있을 테니 하시는 거예요. 결국 제가 사간 삼겹살은 고깃국이 됐고 그걸 먹는데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 뒤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얘기를 다 쓰기엔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줄이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와중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일을 마치고 퇴근한 후 항상 집까지 걸어갔었는데 걸어서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죠. 어머니께서 30분 정도 걷는 건 건강에도 좋고 버스비가 아깝다며 절대 버스를 타고 다니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셨었거든요. 어쩌다 너무 피곤한 날에 버스를 타고 일찍 돌아가면 하루 종일 그걸로 잔소리를 하셔서 일찍 도착하더라도 집 근처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다 시간에 맞춰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일터에서 시달리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돌아와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캔커피를 마시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인사를 건네오더라고요.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나는 남편이었고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남편은 반장에다 성격도 몹시 좋은 편이었기에 당연히 대학에 진학했겠거니 싶었는데 남편 또한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저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했어요. 조금 충격적이었죠.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남편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주변에 친구도 많고 참 멋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살면서 어려움이라고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었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처럼 가난한 집에서 자라왔다니 남편의 아버지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남동생 한 명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자주 연락을 나누며 지내다 보니 남편과 전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됐고 서로의 집 사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전 남편에게 아버지께서 빚보증을 서서 집안이 기울어졌던 얘기, 그 뒤로 어머니께서 병적으로 절약에 집착하시게 된 얘기, 그런 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학창시절 내내 너무나 힘들었고 함께 살고 있는 지금도 힘들다는 얘기들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남동생 얘기를 해줬는데 얘기 다 듣고 나니까 남편도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었어요. 저희 남편은 제 눈엔 참 든든하고 남자답고 멋있는 사람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잘난 외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서방님은 누가 봐도 헉소리가 나올 정도로 곱상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을 하기에도 손색 없을 정도로 어떻게 같은 배에서 이렇게 다른 형제가 나오나 싶을 정도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서방님을 처음 봤을 때 잘생겼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었는데도 놀랄 정도였으니 뭐 말 다 했죠. 서방님 본인도 스스로가 잘생겼다는 사실을 어렸을 적부터 잘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학창시절에 소위 말해 좀 노는 아이들과 어울려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패고 도둑질도 하고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시어머니께서 마음고생 심하게 하셨다고 했죠. 보통 사춘기 아이들은 아버지가 교육하기 마련인데 남편과 서방님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남편이 그런 서방님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어요. 서방님이 사고를 치면 남편은 그런 서방님을 졸졸 쫓아다니며 뒤치다꺼리를 했고 돈도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형편에 돈이 모이는 족족 서방님 뒤치다꺼리에 들어가니 집안 사정이 나아질 리가 없었죠. 서방님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변변찮은 직업 없이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여자들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다가 지금은 어떤 여자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했어요. 참 행복하게만 보였던 남편에게 그런 사정이 있다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듣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정말 힘들었겠다 제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서로 어려운 상황에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 통하는 부분도 많았고 이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을 찾을 수는 없겠다 싶어 제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 또한 결혼 얘기에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많았죠. 남편 집안 문제보단 저희 어머니가 문제였어요. 결혼 소식을 알릴 때부터 당연히 순탄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선 결혼 얘기를 듣자마자 식은 올리지 말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전 그래도 식 꼭 하고 싶어요. 예전에나 식 안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합쳐 살았지. 요즘은 식 안 올리는 사람 없어요. 저도 돈 벌고 있고 남편도 멀쩡한 직업 있고 저희 그렇게까지 어려운 형편 아니에요. 인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저도 많은 사람들의 축복 받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어머니를 설득해 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어머니께선 또 한복을 입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겨우 반나절 입는 옷인데 비싼 돈 주고 옷을 빌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냥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억지로 부리셨어요. 제발 제 평생의 부탁이니 한복을 입어달라 사정사정을 해서 겨우 한복을 대여하게 됐고 그마저도 가장 싼 것이었죠. 제 마음 같아선 이왕 입는 한복 최대한 좋은 것으로 입혀드리고 싶었지만 참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한복 외에도 식사 문제며 식장 문제며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선 식장을 외곽에 있는 아주 작고 초라한 곳으로 잡길 원하셨어요. 어차피 하객들은 식장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못한다. 몇 시간 쓰고 말 건데 거기 그렇게 큰 돈 써야 되냐면서요. 이마저도 처음보단 나아진 거였죠. 맨 처음엔 교회나 식당 같은 거 빌려하자고 하시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식당에서 결혼식 하자니 너무 어이가 없었죠. 어머니께서는 식당에서 결혼식하는 게 뭐 어때서 그러냐며 사람들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테이블을 한쪽에 밀어 놓으면 결혼 행진도 할 수 있고 식사도 맛있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식장을 잡는 건 낭비나 다름없다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식당에서 식을 올리고 싶진 않았고 저나 남편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라 교회 결혼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니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낡고 오래된 식장에서 식을 올리게 됐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바로 식사였어요. 전 적어도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모인 하객분들께 갈비탕 한 그릇 정도는 제대로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원래 옛날부터 경사스러운 날엔 잔치국수를 먹어야 한다며 하객분들에게 잔치국수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 하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식장에서 잔치국수라니 말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식장이 외곽에 있어서 찾아오기 힘드실 텐데 기껏 축하해주려 자리했더니 나오는 밥이 꼴랑 잔치국수라니 저라도 기분 상하겠어요. 그 부분은 도저히 어머니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식사는 갈비탕으로 결정됐고 대신 답례품이 비누가 됐습니다. 원래는 수건을 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이것만은 절대 양보 못한다며 하객들한테 전부 수건을 하나하나 돌리면 돈이 얼마나 되겠냐. 작은 비누 하나씩만 줘도 충분하다. 어차피 결혼 축하해 주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뭐 얼마나 큰 선물을 기대하겠냐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결국 저희의 결혼식 답례품은 비누가 됐어요. 하나하나 어머니와 상의하고 처리하는 일이 난관이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결혼을 무사히 하긴 했습니다. 결혼 후 저와 남편은 작은 빌라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둘이 살림을 합쳤다고 해서 갑자기 형편이 넉넉해지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생 동안 지독하게 시달려오던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 후로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아들을 낳은 후론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며 지내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병적인 절약을 몹시 혐오하긴 했지만 저도 오랜 시간 어머니와 지내며 몸에 밴 절약 습관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어요. 아무리 싫다 했어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온 세월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싫어하던 어머니가 하시던 행동을 제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어찌나 자괴감이 들던지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휴지를 재활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식사할 때 입을 닦았던 휴지를 버리지 않고 뒀다가 그 휴지를 반으로 접어서 식탁을 닦고 또 반대로 접어뒀다가 나중에 물자국을 닦는다든가요. 저희 어머니께선 평생을 그렇게 사셨거든요.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습관적으로 물건을 재사용하긴 했어요. 한 번 사용한 물건을 쉽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잡동사니들을 잔뜩 쌓아놓고 사시는 걸 정말 싫어했으면서 저도 쉽게 물건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장난 가전용품들이요. 제대로 갈리지 않는 믹서기나 돌아갈 때마다 팬이 덜컹덜컹거리는 오래된 선풍기를 버리지 못하고 창고에 놓아뒀죠. 분명 다시 사용할 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니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놓아뒀다가 결국 대청소하면서 다 가져다 버리긴 했지만 어머니께 물려받은 절약 습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은품 같은 걸 나눠주는 곳에선 꼭 두세 개씩 받아오게 됐고 사용하지 않을 땐 무조건 코드를 뽑아놔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찾기 위해 100원, 200원 가격을 비교하며 물건을 샀고 식재료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들의 옷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어머니처럼 헌옷수거함에 버려진 옷을 주워온다거나 남들이 입던 옷을 입히지는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아무리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비싼 물건엔 손이 가질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와 다르게 아들과 제 물건을 살 땐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것을 사주려고 했어요. 본인 밥값을 아끼면서까지요. 외식을 하더라도 싼 메뉴만 찾아다녔고 아들이 비싼 것이 먹고 싶다고 해도 억지로 마음을 돌려 싼 식당을 찾아갔죠. 그러면서도 전 스스로의 그 모습이 참 싫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어머니의 궁상맞은 모습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구나.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며 궁상 떤다고 생각할 것 같았고요. 그러나 남편은 제가 조심스레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본인 벌이가 많은 편이 아니니 아끼고 살면 좋지 않겠냐. 당신이 집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무조건 아껴야 한단 말은 아니야.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되면 안 되지. 조금 어려운 형편이더라도 가끔 무리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아들이 비싼 장난감 갖고 싶다고 하면 내 용돈 줄여서라도 사주고 당신 생일엔 비싼 명품은 못 사더라도 백화점 가서 코트 한 벌 정도 마련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지. 우리 너무 돈에 얽매여 살진 말자.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가 남편 하나는 참 잘 골랐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결혼 후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를 시댁에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셨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 서방님 5명이서 시댁에서 소박하게 생신상을 차려놓고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솔직히 전 불안한 마음이 컸어요. 저희 어머니의 병적인 절약 정신을 서방님과 시어머니께선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니께 몇 번이고 나부끄러운 짓 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를 드리긴 했지만 원래 남의 말을 귓등으로 들으시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렇게 불안불안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슬슬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어딜 가셨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레 들려온 서방님의 목소리에 전 급하게 목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고 창고 앞에 저희 어머니와 서방님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창고 문 앞에 쌓여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가방 안에 넣고 계셨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 휴지가 많길래 마침 우리 집에 휴지가 다 떨어져서 사돈 사이에 휴지 하나 정도 빌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시댁까지 와서 이러세요. 휴지는 제가 10개고 100개고 사드릴 테니까 제자리에 두세요. 야, 내가 무슨 도둑질이라도 했니? 아유, 왜 이렇게 오바야. 사람 민망하게. 됐어. 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며 휴지를 던지듯 내려놓으셨고 전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전 절대 시댁 식구들과 어머니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어머니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그런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는지 그날 일이나 어머니에 대해서 자세히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방님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부터 빌부터 살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는데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서방님이 얼굴만 잘생겼지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는 한량에 성격도 불같은 편이었거든요. 신랑감으로는 완전히 빵점이라고 할 수 있었죠. 도대체 어떤 여자가 저런 한량 같은 남자를 데리고 사는 것도 모자라 결혼을 하려고 하나 싶었습니다. 동서가 될 여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나이가 많았어요. 저보다 5살가량 많았으니 서방님과는 거의 띠동갑벌이었죠. 그래도 능력은 좋은지 꽤 높은 직급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봉이 억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 남자 하나 먹여 살리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겠죠. 뭐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집에서 살림하고 잘생긴 남편 두고 살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서방님의 성격과 과거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저로선 남편감으로 절대 사절이었지만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됐고 동서를 처음 만나니 사람은 끼리끼리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속된 말로 동선 정말 너무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얘가 얼굴 빼곤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못 사는 집안에다가 능력도 없고 애초에 집안 사람들한텐 별 기대 안 했어요. 결혼 후 애가 생겨서 하는 거예요.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순 없으니까요. 동선 키도 몹시 작고 뚱뚱한 체형에 한눈에 봐도 예쁜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선 안 되지만 성격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능력이 그렇게나 좋은데도 그 나이까지 시집을 못 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동서는 저희 부부는 물론 시어머니께도 완전히 위아래가 없이 굴었고 상견례 자리 내내 시건방진 말들만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두 분이랑 어머니께선 저한테 감사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잘난 거라고는 얼굴 하나뿐인데 그걸로 저 같은 여자가 결혼해주잖아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한 가족 됐다고 콩고물 떨어질 거라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얘하고 결혼하는 거지 그쪽들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자기 뒤치다꺼리 하느라 고생한 가족들을 본인 눈앞에서 그렇게까지 무시하고 능멸하는데 서방님은 화도 안 나는지 태평스럽게 앉아있더라고요. 참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말씀이 좀 심하시다 한마디 하니까 동선 얼굴을 팍 구기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결혼하면 우리 남편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구질구질하게 굴지나 마세요. 결국 화가 난 남편도 따라서 언성을 높였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엉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결혼 준비도 전부 동서 측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됐고요. 물론 비용을 거의 그쪽에서 대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치더라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가족을 싸그리 배제하고 진행하더라고요. 너무나 무시받는 기분이었지만 서방님이 제 남동생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선 천성이 유약하신 분이라 기센 동서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시고 남편은 동서에게 질렸는지 이제 더 이상 끼어들고 싶지 않아 하는 눈치라 결국 모든 것이 동서 입맛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후 서방님은 집에서 살림 육아하고 동서가 외벌이를 하며 지낸다고 했어요. 동서는 결혼 후 아예 연락이고 뭐고 가족 취급을 안 해줄 것처럼 굴더니 오히려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가족끼리 안부를 묻는다거나 좋은 내용의 연락은 아니었죠. 형님,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내신다면서요? 어차피 남는 게 시간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애를 너무 못 보더라고요. 형님 오셔서 애 좀 보세요. 돈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동선 매사에 뭐든지 돈 타령뿐이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내세울 게 그것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돈 귀신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한테 무례하게 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위아래 없이 굴었어요. 시어머니의 생신날 연락 한 통 없이 통장으로 돈만 띡 꽂아주고 본인은 바빠서 그렇다 치더라도 서방님도 식사 자리에 오시지도 못하게 했고요. 당연히 명절에도 똑같았습니다. 일찍 와서 제사 음식 차리는 거 도와주거나 하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죠. 그저 얼굴 와서 비추고 안부나 좀 묻고 하는 것이 명절 예의잖아요. 동선 매 명절마다 해외여행 가느라 바쁘답시고 항상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여행에 다녀와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기념품 조그만한 거 들고 몇 개 사와서 나눠주면서 형님은 이런 곳 가본 적 없으시죠? 호텔이 어찌나 좋든지 하면서 자랑을 늘어놨죠. 동선 매사에 절 무시했고 가난하면 본인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제 몸에 절약 정신이 남아있다는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몸에 배인 절약 정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자린고비 짓은 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했지만 그래도 가장 고치기 힘든 것이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하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먹어와서 그런지 전 위장이 튼튼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오래된 것들이 있어도 바로 버리지 않고 뒀다가 먹곤 합니다. 물론 저만 먹고 남편이나 아들은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리고 음식을 남기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제 입맛에 맞지 않거나 맛이 조금 이상하다 느껴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접시를 비우는 버릇이 있죠. 미련한 습관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너무나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배우며 자라서 그런지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렇고 어쩌다 동서랑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어김없이 항상 끝까지 접시를 비워냈습니다. 그날은 서방님 생일이었고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동서가 또 생색이란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면서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갔거든요. 스테이크를 먹는데 동서가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고.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다고 하길래 그럼 지금 나온 스테이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동서가 당연히 버리겠죠 답하길래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고급 식당에서 나온 음식이면 상하거나 문제 있는 고기는 아닐 텐데 아쉬운 마음에 스테이크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동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원래 입맛이 좀 고급이라 살짝만 냄새가 나도 잘 못 먹거든요. 형님은 뭐 어차피 이런 거 드셔본 적도 없을 테고 막립이니까 이것도 맛있게 드시긴 하시겠네요. 그렇게 아까우시면 형님이 드실래요? 아니면 좀 싸드리기라도 할까요? 이런 음식 드실 일 별로 없잖아요. 뭐? 동서 방금 뭐라 그랬어? 사람 입이 다 거기서 거기지 동서 입은 얼마나 고급인데? 내가 왜 동서가 남긴 걸 가져다 먹어야 돼? 내가 무슨 거진 줄 알아? 아, 싫으시면 말든가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좋은 뜻으로 물어봤는데 하도 스테이크에서 눈을 못 떼시길래 선심 베풀어 드린 거예요. 없는 사람의 자존심만 세면 세상 살기 힘들어요, 형님. 됐어. 그만해. 가자. 결국 남편이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날도 엉망이 된 분위기와 함께 자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일부러 동서의 연락을 피했어요. 감정이 몹시 상하기도 했고 연락을 받아봤자 어차피 속 긁는 소리만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러나 동서는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만 보면 동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지 뭔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자랑을 해야 됐죠.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비싼 물건을 샀다거나 어떻게든 저에게 연락을 해서 자랑을 하며 사람 속을 긁어 놓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본인보다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심보 같았다고나 할까요? 가난한 저희 가족이 싫고 격이 떨어진다 느끼면 그냥 연을 끊고 살면 될 것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형님,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으세요? 저 이번에 이사 왔어요. 강남에 70억짜리 아파트로요. 저희 아들도 이제 꽤 컸잖아요.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온 거예요. 마침 괜찮은 가격에 아파트가 나왔더라고요. 형님 애는 공부 좀 잘해요. 요즘 애들이 일찍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뭐 형님 형편을 얼마나 교육 잘 시키기야 하겠냐마는 아무튼 다음 주에 집들이 할 거니까 오세요. 솔직히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동서의 제안을 거절했다간 심통이 나서 열등감에 저러는 거다 생각할까봐 어쩔 수 없이 알겠다 대답했습니다. 강남에 70억짜리 아파트라니 동서네가 넉넉한 형편에 억설이 나는 연봉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개 회사원이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아파트를 샀다니 좀 놀랍긴 했어요. 그땐 그저 친정도 잘 사는 편인가 막연히 생각만 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가격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집들이 날이 되어서야 동선의 아파트로 향했고 또 얼마나 사람을 무시할까 싶어서 최대한 좋은 옷으로 빼입고 갔습니다. 그래봤자 온몸에 명품을 휘감은 동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요. 겨우 5명이서 식사하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놨더라고요. 당연히 본인이 차린 건 아니었고 밖에서 사온 모양이었어요. 이 정도면 5명이 아니라 10명도 먹겠다며 뭘 이렇게 많이 차렸냐 묻자 동선 형님네는 항상 소박한 식사만 하면서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이런 자리에선 이 정도로 넉넉하게 차려놔야 하는 거라고 또 사람 무시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뭘 기대하고 질문을 했나 싶어 그냥 한숨 푹 쉬고 입을 다물었죠. 그렇게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 들어갔던 동서가 몹시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선 형님 가방 좀 보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가방은 왜? 내가 뭐라도 훔쳐갔을까봐 그래? 왜요? 찔리세요? 아니 방금 보니까 제 화장대 위에 있던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그거 가져갈 사람이 형님 말고 있어요? 뭐? 동서,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동서 반지를 훔치기라도 했단 말이야? 제대로 찾아보긴 한 거야? 그럼 제가 지금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엄한 사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 불쌍해서 불러가지고 비싼 음식도 좀 먹여주고 좀 어울려줬더니 아니 진짜 이래서 거지하고들 상종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얼마짜린 줄 알고 함부로 가져가요. 빨리 다시 내려놓으세요. 아들 앞에서 도둑질이나 하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남편 말 들어보니까 그쪽 어머니도 시댁에서 도둑질 하셨다던데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서 그런가. 동서의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마 서방님께서 그날 시댁에서 있었던 휴지 사건을 전해 들은 것이었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가 그날의 일을 알고 있다니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다이아 반지를 훔쳐가지 않았음에도 뭐라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동서와 서방님의 뺨을 연달아 때렸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서방님의 뺨을 1번, 2번, 3번 계속해서 마구잡이로 내려쳤어요. 서방님은 곱상하고 여리여리한 편이었기에 곰 같은 덩치의 남편과는 키 차이가 엄청났죠. 남편은 평소에 손 1번 잘못 휘두르면 물건 부서질까 무서워서 뭐든지 조심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조심조심 신경 쓰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팔을 휘두르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동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경찰 부르겠다 난리를 쳤고 그렇게 한참 동안 얻어맞은 서방님은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쓰러졌습니다. 입 함부로 놀리지 마, 이 새끼야. 위아래 없이 구는 것도 어릴 때나 봐줬지. 너 지금은 어엿한 애 아빠 아니냐?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살래? 마누라 뒤에 숨어가지고 기둥서방 노릇이나 하면서 사니까 좋냐? 도둑질? 그래, 우리 장모님 휴지 하나 도둑질했다. 그게 뭐 어때서? 너 지금까지 살면서 네 손으로 휴지 한 장값 벌어본 적이나 있어? 스스로 돈 벌어본 적도 없는 새끼가 뭐 그리 잘났다고 남의 얘기를 함부로 입에 올려? 그리고 재수씨, 아니 그쪽도 마찬가지야. 뭐든지 돈 내세울 거라곤 돈밖에 없어? 우리 너희처럼 돈에 목숨 걸고 안 살아. 우린 돈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돈 없어도 너희보다 훨씬 행복하니까. 어디서 사람을 함부로 도둑 취급을 해? 그깟 다이아 반지 줘도 안 가져.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까진 그래도 가족이라 생각해서 참고 살았는데 이제 너 같은 건 가족도 아니고 동생 없는 셈 치고 살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남편은 저와 아들을 이끌고 동서의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남편은 저를 위로해줬어요. 동서 말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말라면서. 우리 돈 없어도 행복하지 않느냐. 난 당신 어머니 한 번도 나쁘게 생각해 본 적 없고 당신 마음도 다 이해가 된다. 진작 이랬어야 될 일인데 그놈의 피가 뭐라고. 동생과 연을 끊지 못했다면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라 연신 사과를 해왔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사과를 해.
우리 어머니 극성 맞으신 것도 맞고 내가 더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도둑 취급받고. 아니야. 결국 저런 여자하고 만나게 된 이유도 다 나 때문이잖아. 내가 저런 새끼도 동생이라고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품으려고 해서.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할 일인데 우리 이제 우리끼리 맘 편하게 살자.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동서 부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동서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긴 했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죠.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남편이 서방님을 그렇게 때려놨으니 혹시나 정말로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할까 불안했거든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지 시간이 좀 흐른 후에도 경찰이 찾아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애가 완전 실명할 뻔했다고 하더라. 어찌나 세게 맞았는지. 아니 네 동서가 잘난 건 얼굴뿐인 애를 이렇게 패놓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깡패도 아니고 진짜 폭행죄로 고소하려다가 겨우겨우 참았다고. 일방적으로 할 말만 다 쏟아놓고 연락 끊으면 다냐. 나한테 어찌나 화를 내든지. 아유 참, 그리고 그 다이아 반지는 찾았다고 하더라. 서랍장 안에 들어있었대. 그러면서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 저와 남편은 동서 부부와 연을 끊긴 했지만 마음 약한 시어머니께선 그렇지 못하셨어요. 계속해서 동서에게서 오는 연락을 받아주고 계셨고 간간히 만나 식사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연락하며 지내겠다는데 저나 남편이 나서서 하지 말라 막을 문제도 아닌 것 같았고 더 이상 동서 일엔 신경을 기울이지 않고 싶었기에 시어머니께서 가끔 전해주시는 동서 소식을 건너 들을 뿐이었어요. 동서 또한 절 도둑 취급한 것이 티끌이나마 죄책감이 느껴졌던 건지 저한테 연락을 더 이상 해오진 않더라고요. 예, 큰일 났다. 아니 네 동생이 감옥에 간단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에 둘 다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서방님과 동서가 감옥에 가게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갑자기 감옥이라니. 동서가 좀 싸가지가 없긴 했어도 감옥에 갈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지를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게다가 동서 혼자도 아니고 서방님이랑 같이? 불같은 서방님 성격에 사람을 팼다거나 사고를 쳤다거나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둘이 함께 감옥에 갈 만한 일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아니 글쎄 회사 돈을 횡령을 했단다. 금액이 자그만치 몇십억 원이나 된대. 지금까지 계속 회사 돈으로 그렇게 자랑을 해왔던 거래. 알고 보니 동선 지금까지 일하던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해왔던 것이었어요. 동서가 재무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도련님도 동서를 도와 돈 세탁을 하기 위해 대포 통장이나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쩐지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 70억 아파트라니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모든 돈이 다 회사 공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리해서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공금에 손을 좀 많이 댔고 결국 꼬리가 길어져 밟히게 된 것이었죠. 관련된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세상 살다 보니 동서와 서방님이 주인공인 범죄 기사를 읽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참 그동안 돈거렸던 것이 저렇게까지 돈에 미친 사람이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라도 그동안의 범죄가 모두 밝혀져서 죄값을 받게 된 것이 다행이죠. 물론 시조카에겐 조금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솔직히 속은 좀 시원했어요. 그동안 동서가 절 돈 없다고 얼마나 무시를 해왔나요? 돈 좀 있다고 사람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질 않나. 본인이 먹다만 음식을 강아지 주듯 넘겨주질 않나. 게다가 절 도둑으로 몰아가며 선을 넘은 말까지 해댔으니 사람은 원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했어요. 이번 기회에 감옥에서 제대로 죄값 치르고 교화되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서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동서 성격을 생각해보면 가능할까 싶긴 하지만요. 비록 남편과 전 가난하게 컸어도 마음만은 풍족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동서와 서방님에게 돈은 인생의 목적이나 다름없었던 거겠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훔쳐와 더 비싼 아파트, 더 좋은 옷, 더 좋은 것들을 가지려 애쓰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전 앞으로도 지금처럼 돈에 목매달고 살진 않을 겁니다. 형편은 조금 어렵더라도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게 살아갈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제가 결혼한 한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진국인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참 복 많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아들도 남편을 닮아 키가 많이 크려는지 벌써 제가 올려다봐야 할 만큼 키가 컸어요. 얼마 전엔 외투가 갖고 싶다고 하기에 아빠랑 나가서 같이 사오라고 카드를 쥐어줬는데 본인이 어떤 가게에서 어떤 점을 따지며 합리적인 소비를 했는지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기특해서 머리 쓰다듬어 주군. 그래도 네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비싸도 괜찮다. 항상 아끼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 말해줬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돈이 목적이 아닌 행복의 수단이 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